영화공장 배드 테이스트. 오늘 시간은 크리스님이 OTT 서비스 넷플릭스의 다양한 소식들 전해주시는 주간 넷플릭스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예, 오늘 시간은 또 스탠형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스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 조금 답답할지도 모르겠네요. 저희가 오늘도 마스크를 끼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시국인지라 우리 방송을 만드는 제작진과 PD님의 건강 못지않게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의 어떤 심리적 평안함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마스크는 꼭 쓰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소리가 좀 둔탁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가 정말 심각하네요. 큰일이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 코로나 때문에 외출하기 힘드신 분들 넷플릭스들 많이 보고 계시죠. 우리 크리스님이 넷플릭스에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그리고 넷플릭스에 새로 올라오는 콘텐츠들 소개해드리는 시간, 주간 넷플릭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크리스님, 넷플릭스 새로운 소식들 좀 있나요? 되게 오랜만에 지금 방송을 하니까 뭐가 많이 쌓였더라고요. 예. 또 넷플릭스 뉴스도 뭐 새로운 소식이 매주 뭐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와요. 예, 그러면 소식 전해주시죠. 예, 먼저 뉴스인데요. 넷플릭스가 이제 글로벌화 전략으로 많이 성공을 거뒀는데 이제 우리나라 또 OTT 서비스 웨이브가 미국 NBC 유니버설과 손을 잡고 한류 콘텐츠를 수출한다는 소식입니다. 잘하네요. 잘하는 거예요. 웨이브가 SK텔레콤과 국내 지상파 3사 합작으로 이제 설립된 회사인데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5개씩 NBC 유니버설에 콘텐츠를 공급하기로 했고, 또 웨이브가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를 추천하면 MBC 유니버설에서 그 지역 선호도를 고려해서 작품을 고른 다음에 이제 MBC 유니버설 계열인 NBC 방송국 아니면 영국 스카이 채널 등을 통해서 이제 방영이 될 예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NBC 유니버설이 또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가 생겼거든요. 피콕. 여기를 통해서는 또 한류 드라마가 이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드라마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방송됐던 드라마를 재공개를 한다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휴관계니까 서로 간의 콘텐츠를 합치고 섞고 그중에서도 자기네 나라나 문화권에 맞는 건 따로 고르고 이런 전략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특히 그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웨이브에서 지금 올해 총 600억 원을 지금 투자 계획이 있고요. 그 중에 첫 스타트가 지난번에 배드테이스트에서 다뤘던 SF8. 예, 이게 첫 번째 이제 시작이죠. 그리고 웨이브에서 웬 갱스 오브 런던을 웨이브에서 하나 했더니 이런 내막이 있었군요. 예, 그 웨이브를 통해서 이제 방영된 그 레이드 감독, 가렛 에반스 감독의 새로운 드라마 갱스 오브 런던이 공개가 됐는데 그게 바로 MBC 유니버설로부터 수급을 받은 작품입니다. MBC 유니버설하고 스카이로 해가지고 유럽은 스카이가 틀고, 그렇죠. 미국은 MBC 유니버설이 틀고, 예. 한국에서는 웨이브가 틀고, 예. 말하자면 피를 섞은 거예요. 지금 이 세 개의 기업들이. 예. 그래서 해외 드라마가 앞으로 웨이브를 통해서 꽤 많이 소개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웨이브가 조금 뭐라 그럴까, 입지가 좀 더 잘 올라가는. 왜냐면 제가 그 한국 지금 소개하신 대로 SF8이라는 그 한국 감독조합에서 만든 오리지널 콘텐츠를 웨이브에서 틀었잖아요. MBC에서 틀고. 제가 또 취재를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SF8을 통해서 수익이 났느냐, 예. 만족하느냐. 내부자 정부염은 수익은 나지 않았지만 직접적인 SF8이 한국 영화 감독조합이라는 크레딧을 가지고 제작됐기 때문에 기사화가 많이 됐답니다. 그래서 웨이브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 자체 수익은 아직 뭐 크지 않지만 수많은 보도와 기사를 통해서 웨이브라는 플랫폼이 많이 알려지는 홍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SF8에 대해서는 만족한 편이다.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예, 사실은 넷플릭스를 좀 따라잡겠다고 만든 일종의 컨소시엄이죠, 웨이브는. 그렇죠. 근데 국내에서 비난도 좀 많이 받았고. 왜 비난하는 거야? 최근에는 국내 OTT 서비스들이 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어요. 특히 수입,
하시는 분들 연합 단체에서 음. 합당한 수익성을 배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 OTT 서비스에서 자사 작품들 뺀다. 후려친다 이거지. 예, 물론 뭐 대형 스튜디오, 헐리우드 스튜디오 작품들은 그대로 있고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 했는데 이건 저희가 뭐 초창기부터 주장했었는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저희 방송에 이 얘기 했었어요. 자꾸 그러지 말고 한국 콘텐츠들 넷플릭스처럼 만들어서 외국에 스트리밍 해라. 왜냐하면 이거를 맞습니다. 해외에서 다 중국의 불법 사이트 통해서 보거든요. 예. 합법화를 열어주면 수익도 더 늘어나고. 그럼요.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계속 특히 스탠리 김브릭이라는 아저씨가 가장 목소리 높게 떠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이제 좀 귀를 기울이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OTT 한국의 OTT 서비스들 지금 방향성은 제가 보기엔 잘 잡은 것 같은데 예,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내국인들을 향한 서비스도 등한시하지 말고 오리지널 콘텐츠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기존에 그냥 방송국들이 만든 거 갖다 틀지만 말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일단 지상파가 어쨌든 3개사가 모여서 대주주의 1등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는 MBC, SBS, KBS가 있는데 그 셋이서 출자한 자본이 51%입니다. 그러니까 1대 주주예요. 물론 각자 나누면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있는 데가 이제 SK텔레콤인데 주도는 아직도 지상파가 많이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옛날처럼 갑질 위주로 해도 될 것이다. 가능한 한 줄 거 안 주고 우리 지상파야 라는 태도라면은 발전이 어려우니까 과감하게 투자 바라겠습니다. 예. 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다음 소식은 넷플릭스도 유튜브처럼 재생 속도 조절 가능해진다. 네, 넷플릭스가 영상 재생 속도를 0.5배속부터 1.5배속까지 조절하는 기능을 정식으로 출시했는데 안드로이드용 앱에서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등에서 이제 재생 속도 조절이 가능한데 이게 넷플릭스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대요. 근데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미국 청각장애인 협회와 미국 시각장애인 연합에서 이 기능을 굉장히 반겼다 그러네요. 그 청각장애가 있거나 텍스트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자막을 천천히 읽을 수 있어서 좋아하고 시각장애인이나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은 훨씬 빠른 속도로 디지털 오디오를 듣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외국어를 이제 배우는 분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더빙과 자막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평가가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능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 좀 작품성을 해칠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 여러 국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콘텐츠의 질을 평가하는데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일부 크리에이터들의 우려도 염두에 해서 재생 속도의 범위를 제한하고 그 회원들이 새로 시청할 때는 꼭 속도를 재설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뭐 5배속, 8배속 이렇게까지 가는 건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크리에이터들이 우려하는 게 이 사실은 이 소비자들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 일부 소비자들이 그 콘텐츠의 진짜 질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봤다라는 거를 너무 자랑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대로 안 보고 속도 조절을 아주 그냥 빠르게 그냥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 뜨끔해라. 혹시 크리스님 뜨끔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잘 안 그러는데. 잘 안 그러지만 그러긴 하잖아. 저는 해봤자 1.2. 그 수많은 콘텐츠들을 보고 소개하려면은 참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될 경우에 제가 1.5까지도 왜 안 하냐면 그러면 일단 오디오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치, 달라지죠. 거슬려요. 그래서 정말 바쁠 때는 1.2 정도 하면은 이제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 이제 조금 빨리 볼 수가 있죠. 혹시 장면에 따라서 속도 재생 속도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까? 특정 장면은 굉장히 느리다가 특정 장면은 빨라지다가 그런 건 구간 반복 뭐. 구간 반복으로 특정 장면 확대 중기능 이런 거 쓰시고 그러지. 예, 어쨌든 뭐 주로 미드 많이 보신 분들의 수건 중에 하나였죠. 워낙 뭐 이해가는 측면도 있어요. 에피소드가 워낙 기니까 그러니까 빨리 보려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 그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우려도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내 콘텐츠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넷플릭스가 그래서 뭐 재생 속도나 이런 것들 제한을 둔다니까 이해가 가는 측면이에요. 예,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다음은 넷플릭스 하반기는 한국산 오리지널로 판 깐다라는 소식인데요. 자극적인 제목인데요. 예, 지금 넷플릭스가 스튜디오 드래곤과 2022년까지 3년간 오리지널 콘텐츠를 포함해 21편의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합의했고, 그건 맞습니다. 예, 또 드라마 제작사 제이 콘텐트리와도 계약을 맺었다고 하네요. JTBC 계열이죠. 예. 그래서 어떤 작품들이 이제 곧 이제 나올 거냐면, 먼저 K 좀비도 새로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학교는 이게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한 고등학교에 이제 고립된 사람들과 그들을 구하려는 자들이 이제 극한의 상황을 겪는 내용인데, 역시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인간 수업처럼 아주 좀 낯선 신인 배우 위주로 이제 기용을 할 거라 그러네요. 신선한 얼굴 기용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보건교사 아는 형, 이거는 이제 캐스팅이 조금 그래도 인지도 있는 뭐 정유미 씨, 남주혁 씨, 그리고 내용은 평범한 이름과 달리 귀신을 쫓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보건교사 아는 형이 새로 부임한 고등학교에서 미스터리를 발견하고 코믹한 방법으로 퇴마를 해나가는 판타지 드라마고요. 이것도 웹툰 원작이죠? 예. 그리고 도깨비와 태양의 후예의 이응복 감독님이 또 신작이 나오는데 스위트 홈이라는 작품이에요. 요거는 캐스팅이 송강, 이진욱, 이시영 씨고요. 부모를 잃고 절망의 세상에 비관해서 이제 스스로를 고립시킨 소년이 어떤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기괴한 일을 겪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특히 넷플릭스의 자본력을 실감하는 게 해당 제작비 30억 원. 와우. 킹덤 시즌 1이 10억이었다는 얘기가 있고 20억이요. 20억. 예, 외부로 알려진 건 20억입니다. 시즌 2가 30억이었다는 얘기가 있고 30억이면 10편이면 300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네요. 굉장하네요. 그리고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지옥 2개의 삶을 이제 지옥이라는 이름으로도 준비 중인데 이거는 뭐 초자연 현상과 이를 신의 의도로 해석하는 신흥 종교의 등장, 그리고 거기에 혼란에 빠진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스릴 넘치는 스토리를 담을 예정이고, 이거 캐스팅도 화려하더라고요. 유아인, 박정민, 김현주, 원진아, 류경수, 이래, 양익준. 이러니까 화려한 캐스팅이 되니까 정작 극장 용용하는 캐스팅을 못하는 거야. 예, 다음은 또 배우 정우성 씨가 제작하는 SF 호러물 고요의 바다. 이 평단의 극찬을 받았던 동명 단편 영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최항용 감독이 다시 메가폰을 잡는데요. 캐스팅은 배두나, 공유, 이준혁, 이준, 김선영, 이무생이 캐스팅됐고요. 2065년 전 세계적인 사막화로 인해서 물과 식량이 부족해진 미래의 지구를 배경으로 달에 버려진 연구 기지에 의문의 샘플을 회수하러 가는 정예 대원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정우성 씨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뭐 감독으로 단편 영화 데뷔를 해서 이번 장편 영화도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찍었습니다. 그래서 곧 조만간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작품도 뭐 캐스팅 엄청 화려하네요. 예. 지금까지 소개해주신 크리스님 소개해주신 몇몇 작품 중에서 뭐 다 웹툰 원작 유명하기도 해서 제가 알고 있지만 운 좋게도 스위트 홈과 고요의 바다는 제가 프로덕션 진행하는 걸 좀 구경할 기회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이 작품의 VFX 시각 효과를 담당하는 회사의 견학을 갔다가 거기 대표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는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스위트홈에서의 크리처 씬. 그리고 고요의 바다에서 월면 기지. 그리고 배두나라든가 이런 배우들이 우주복을 입고 달 기지를 갈 때 어떤 식의 비주얼이 나오는가를 맛배기로 구경시켜주고 당연히 촬영 금지이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고 왔는데 우리 배드테이스트 시청자들에게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기회가 나올 때마다 그 시각 효과나 특수효과의 퀄리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한국 영화가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미리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뭐 살짝 맛을 본 사람으로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매우 우수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개 또 있는데요. 국내 1세대 유품 정리사 논픽션 에세이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인데
Move to Heaven, 나는 유품 정리사입니다라는 작품이 또 제작 중인데 캐스팅은 이재훈, 탕준상, 홍승희 그리고 지진희 씨와 이재욱 씨가 특별 출연하고요. 내용은 이제 유품 정리사라는 독특한 소재를 다룬 작품으로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청년 그루와 그의 후견인이 된 삼촌 상구가 함께 유품 정리업체 Move to Heaven을 운영하면서 죽은 이들이 남긴 이야기를 풀어내는 과정을 담았다고 합니다. 업로드인가? 한국판? 좀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좀 비슷한.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이정재, 박혜수 주연의 오징어 게임, 또 김보통 작가의 웹툰 DP 개의 나를 원작으로 한 DP, 또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 2, 그리고 예능 프로죠. 또 범인은 바로 너 시즌 3도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르물이 굉장히 강세네요. 일반 드라마보다는 대부분 장르물이고 마지막 소개해주신 무브 투 헤븐 정도만 드라마인 것 같고 나머지는 정말 순수다 장르물이네요. 근데 이게 아까 CG 퀄리티 말씀해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선입견도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 개봉한 승리호 우려하잖아.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가 정확한 표현이 대부분 되겠어 이러잖아. 근데 드라마는 그게 없어.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대치가 좀 다른 것 같아. 드라마니까. 네. 드라마에서는 조금 우리가 얘기하는 CG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조금 허용이 되는데 영화는 기대치가 엄청 높아서 조금만 좀 이물감이 생겨도 아이 후져 이러고 그렇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심리가. 그게 이제 사실인데요. 최근 1, 2년 사이에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 게 파거님이 얘기하신 영화 CG와 드라마 CG의 퀄리티 차이의 원인은 첫 번째는 제작 시간이 당연히 지상파 드라마는 부족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내보내기도 바쁜데 언제 CG 하리? 이래가지고 시간이 일단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절대 방송 CG하는 회사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전까지는 묘하게 방송 CG하는 회사가 영화 CG하는 회사가 좀 달랐어요. 그 입출금 구조가 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송 CG 회사는 퀄리티보다는 빨리빨리 하는 거를 장점으로 여겼고 영화 CG 회사는 그보다 좀 더 시간을 더 들이고 돈도 들여서 하는 걸로 됐는데 최근에 특히 넷플릭스가 등장하면서 말이죠. 그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네. 그래서 영화 CG 회사도 방송 드라마를 많이 하고 또 방송 CG 했던 회사도 시간을 주니까 좋은 퀄리티를 뽑아내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파고님의 우려는 일리가 있는 우려였지만 최근에는 많이 바뀌고 있다. 가령 이 아까 얘기했던 고요의 바다하고 그 스위트홈 하는 회사가 영화 CG를 전문으로 하던 회사인데 그전에는 이제 그 사드 이후에 많은 우리나라 CG 회사가 좀 경영난을 겪었어요. 이 회사는 재빠르게 언제부터 도깨비 때부터 방송 CG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도깨비 때도 드라마인데 CG 퀄리티가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드라마 CG를 쭉 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넷플릭스 드라마를 2개나 동시에 운영하면서 이제 이 2개 고유의 바다하고 스위트홈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퀄리티 체크를 계속 들어온답니다. 그것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넷플릭스는 결국은 사전 제작 시스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넷플릭스는 일단은 제작비도 그렇지만 제작 기간을 넉넉히 줍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그렇게 넉넉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용납을 안 하는 편이에요. 네가 알아서 해라지 뭐. 근데 그럼 방송국도 마찬가지예요. 더 쓴다고 더 주는 거 없고. 근데 방송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거의 실시간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오버할 구조적 원인 자체가 생기지 않은 거지. 실질적으로 제작하면서 방송 내보내면 끝이었기 때문에. 허접한 대로 그냥 내보내지. 그냥 그래서 뭐 사실 방송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드라마에 CG 안 된 그러니까요. 형태로 방송돼 등등. 근데 그것만 해도 한 4년 전 5년 전 얘기인데 이제는 방송 CG도 그렇고 영화 CG도 그렇고 많이 퀄리티도 올라가고 서로 융합되는 추세라는 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뭐 한국의 OTT 서비스는 별 뭐 걱정을 안 하는데 공중파 방송국들은 심히 걱정이 되네요. 왜냐하면 지금 광고 수익은 계속 줄고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라마들이 또 여러분들 아시는 PPL로 그 부족한 제작비를 때우다 보니 그 프로그램 자체의 퀄리티도 낮아지고 있고. 그거야말로 뒷광고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공중파들은 계속 그래서 수신료 인상만 요구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하고 있고 어쨌든 공중파도 공중파로서의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퀄리티 있는 작품들을 넷플릭스에 다 뺏겨버리면 공중파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브도 만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웨이브를 비롯한 국산 OTT가 발전하길 바라는 게 말이죠. 요즘 또 업계의 최신 소식에 의하면 말이죠. 넷플릭스에 책을 넣으면 그 대본이든 뭐 시나리오든 최소 석 달이랍니다. 첫 번째 답을 듣기가 모든 기획안이 지금 넷플릭스로 들어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심지어는 극장용 영화를 개발하던 사람도 이제는 뭐 CGN이나 롯데 갈까 보다 넷플릭스로 가자. 이래가지고 뭐 시나리오까지 쏟아지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그 간택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아직 넷플릭스가 뭐 어디 특별하게 뭐 문제가 될 만한 갑질을 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드는 사람 입장에 선택의 폭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럴 때 빨리 웨이브가 잘해서 돈 많이 모아놨거든 지금. 많이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웨이브나 왓챠 같은 국산 OTT 잘 돼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너무 수십 년간에 쌓아온 그 기업 문화가 있거든요. 기업 문화. 파트너 존중하지 않는 자사 수익 구조 위주의. 이것도 박원님 이렇게 뼈를 때리는 팩트 폭행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좀 공중파는 조금 우려되긴 해요. 나는 잘 되고자 하는 방향에서 얘기한 거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방향에서 얘기한 건데 팩트가 그거 잘 좀 그들의 생리를 생각해 보셔라고 하니까 아이고 잘 돼야 될 텐데도 있지만 저는 잘 좀 해 인간들아.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소식 전해주셨네요. 그러면은 또 넷플릭스에 새롭게 최근에 업데이트된 영화들이 또 많네요. 어떤 영화들이 있죠? 먼저 해외 영화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악마의 씨. 악마의 씨가 올라왔네요. 그리고 론 하워드 감독의 그 다빈치 코드 천사의 악마의 이제 속편격인 3편이죠. 인페르노 올라왔고요. 또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페드 알바레즈 감독의 맨 인 더 다크. 걸작이죠. 그리고 조금 요건 된 영화인데 안젤리나 졸리 에다노크 주연의 테이킹 라이브스. 요거는 뭐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자신이 살해한 사람의 신분으로 위장하는 정체불명의 연쇄 살인범과 그를 쫓는 미모의 FBI 프로파일러 사이에 이제 심리 대결을 그린 사이코 범죄 스릴러물입니다. 유독 이걸 스토리까지 소개하는 이유는 뭐죠? 아니 저도 기억에서 잊혀졌다가 오랜만에 봐서 신기해서. 안젤리나 졸리 때문은 아니고요? 요새는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다음은 닐 조단 감독의 마담 사이코. 그리고 팀 버튼 감독의 비틀주스도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거 제목이 유령 수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국내 출시 제목이 유령 수업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비틀주스로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유령수업으로 바뀌었던 거 아니면 유령수업이 부재 처리로 됐을 겁니다. 요거는 우리 이블 레이디님한테 물어보면은 잘하시네. 한국 팀버튼 협회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을까. 또 다음 영화는 또 좀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저 포함해서 어렸을 때 TV에서 분명히 보셨을 아르고 황금 대탐험 요게 또 올라왔거든요. 박원님, 코로나 시국만 아니라면 이 아르고 황금 대탐험 감상회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요건 뭐 제 인생의 영화편에서도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손꼽았던 영화인데 특수 효과의 금자탑이고 저 누구죠? 그 레이 해리하우젠의 공로상을 톰 행크스가 시상하면서 아르고 황금 탐험들을 우리 시대의 주라기 공원이었다. 라고 묘사하기도 했던 아주 엄청난 영화죠. 저도 그래서 넷플릭스에 뜨자마자 쭉 다시 봤거든요. 시각 효과는 뭐 지금의 시각을 감안해서 보면 역시 훌륭한데 연기가 상당히 촌스럽더라. 거의 60년 전 영화이기 때문에. 진짜 이 영화가 보여주는 스펙타클 더군다나 그 후반부에 스켈레톤과의 전투씬 같은 건 진짜 노가다의 결정체 뿐만 아니라 그 분명히 스탑모션으로 찍고 합성을 했음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칼들의 합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경이로움 그 자체예요. 진짜 이것은 영화 역사에 아주 기록될 제 인생의 영화입니다. 코로나 시국이 풀리면은요 비틀주스와 아르고 황금 대탐험 상영회를 한번 합시다 우리가.
예, 다음은 한국 영화가 2019년에 개봉했던 영화들이 거의 웬만한 유명한 게 한꺼번에 다 올라왔더라고요. 예. 먼저 류준열, 유지태, 조우진 주연의 돈. 아, 재밌게 봤었어요. 예. 우리 리뷰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것도 리뷰했죠. 박서준, 안성기 주연의 사자. 예. 그리고 요 코미디 영화 이건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권상우, 정준호, 황우슬의 주연의 히트맨. 히트맨. 그냥 그렇습니다. 영화. 예. 예. 그리고 역시 베트에서 리뷰했던 박정민, 류승범 주연의 타짜, 원아이드 잭. 그리고 이 영화도 올라왔네요. 정유미, 공유 주연의 82년생 김지영. 그리고 최민식, 한석규 주연의 그 브로맨스물 천문, 하늘에 묻는다 올라왔고요. 또 이 영화는 별로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올라온 것 같네. 그 로펌 대표와 그 건달이 이제 사망 보험금을 걸고 벌이는 그 코미디 영화 퍼펙트맨. 어쨌든 19년 영화니까. 네, 그런. 예. 예. 그리고 역시 베트에서 다뤘던 유해진, 류준열, 조우진 주연의 봉오동 전투. 예. 그리고 정우성, 김향기 주연의 증인. 아, 좋은 영화죠. 네. 그리고 고화성 주연의 한거, 유관순 이야기. 그리고 유해진, 윤계상 주연의 말모이까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아, 말모이도 좋은 영화예요. 얼마 전에 지상파에서 한번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JTBC에서 했던가. 어디서 TV에서 한 걸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예, 한국 영화들도 뭐 꾸준히 많이 업데이트 되고 있네요. 그래서 저 증인 다시 한번 봤는데요. 아마 이 영화가 백상 대상 받지 않았었나요? 그랬을 정우성 거예요. 씨가? 네, 예. 네. 아, 영화 되게 좋습니다. 완성도 예. 좋지만 태도가 좋지 않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예. 이한 감독님이 그 영화를 잘 찍으면서 인성이 좋을 수는 없을까라는 어려운 문제. 감독이 훌륭한데 인성까지 좋아. 그거에 아주 드문 예가 이 영화의 이한 감독님 되시겠습니다. 아, 좋으신 분이에요. 예, 지금 뭐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네요. 근데 걱정이네요. 내년 후년이 한국 영화 자체가 개봉을 지금처럼 많이 못하면 개봉의 문제가 아니라 제작을 못하면 되는 거죠. 몇 군데서 하기는 하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4월까지 거의 중단돼 있다가 5월부터 다시 조금씩 움직이는 상황이고, 그래도 해외 로켓은 못합니다 이제. 영화든 드라마든.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니까 제작이 중단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 이미 기존에 유명했던 영화들 뭐 올라온 거 제가 알려드렸고, 이제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 위주로 이제 조금 콘텐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인데요. 키싱 부스 2편이라는 영화가 올라왔어요. 이게 반응이 되게 좋은데, 이 영화를 얘기하려면 일단 1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난 1편도 모르는데 2편이 나올 저도 때는. 요번에 알았습니다. 2편이 나오면서 같이 차트에 오르더라고요. 예, 근데 키싱 부스가 뭐냐면 2018년에 이제 1편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넷플릭스에서 나왔고요.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주인공이 엘이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애가 어릴 때부터 단짝 친구인 리가 있고, 근데 리의 친형인 노아와 이제 첫 키스를 하면서 사랑이 싹 둬서 그 단짝 친구와의 우정이냐 아니면은 이 사랑이냐를 놓고 약간 갈팡질팡하는 뭐 그런 내용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1편이었고, 요번에 공개된 2편은 이제 남자친구가 하버드 대학에 갔고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도 대학 준비를 해야 돼서 바쁜데 이 여자애 앞에 갑자기 또 섹시한 훈남 남자 전학생이 와서 얘를 흔들어 놓고, 또 모델 출신의 미녀가 자기 남자친구 앞에 또 나타나서 주위를 맴돌면서 둘 사이에 애정전선에 이제 이상기류가 흐른다는 위기 상황을 만드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되게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넷플릭스에서. 그래서 제가 보지 않았음에도 이거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관심 있으시면 보시라고 제가. 꽤 상위권에 올라왔던 작품으로 기억을 해요, 저도. 아니, 심지어 1편까지 다시 끌고 와서 차트에 오르더라고요. 아, 2편이 나왔다고 1편도 제 차트에. 그리고 또 인기가 많은 거를 증명하는 게 2편을 제작하면서 이미 3편까지 다 촬영을 했고 3편은 2021년에 또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된다 그래요. 3편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년에 공개되고 지금 제작된다면은 남녀 주인공이 키스를 할 때 저 같은 아재가 방역판 투명 비닐을 딱 갖다 대면서, 야, 노 허깅, 노 키싱. 그 키스를 하더라도 유리판을 사이에 두고 뽀뽀를 하려무나. 뭐 이렇게 하든가, 마스크를 끼고 지도를 키스를 한다든가,
이렇게 뭐 저야 뭐 키싱 부스든 무슨 키스든지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젊은 친구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생각하면 참 짠해요. 키스도 맘대로 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너 무슨 말 하실 말씀 있나 본데. 예. 키스가 꼭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저는 그래서 이 생활을 키싱 부스라는 제목 자체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말고도 우리 베테 멤버 중에서도 많이 있다고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가 본데. 맞습니다. 일단 뭐 크리스님은 일단 아닌 걸로. 저는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 다음 영화는 지금 넷플릭스 가장 핫한 영화인데 프로젝트 파워란 영화예요. 이게 등급은 청불이고 액션 스릴러, 그리고 특징은 아드레날린 폭발, 흥미진진. 일단 배우가 제이미 폭스하고 조셉 고든 레빗인데 좋다. 줄거리는 일시적으로 슈퍼 파워를 갖게 해주는 미스테리한 알약으로 인해서 이제 범죄자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경찰과 전직 군인 10대 소녀 셋이서 이제 이 범죄자들을 소탕하는 이야기예요. 봤어요?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크리스 포인트는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사실 나오자마자 봤어야 되는데 좀 놓쳤더니 그러고 나서 평점을 보니까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근데 IMDb도 6.0이고 로튼 토마토 지수도 60%. 두 개가 똑같은 것도 처음 봤어요. 딱 보통이란 얘기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다른 분들 평을 조금 찾아봤더니 아이디어는 좋은데 좀 평이하다. 기존의 넷플릭스 영화스럽다. 초반 넷플릭스 초반에 많이 나오던 그런 영화들. 네. 그리고 리미트리스와 비슷한데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도 있고. 요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서브 플롯이 나와서 갈 길을 잃는다. 네. 요렇게 좀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네. 저도 못 봤는데요. 넷플릭스에서 광고할 때 딱 클릭하려다가 제이미 폭스하고 조셉 고든 레빗 보고 클릭하려다가 줄거리 읽어봤더니 초능력 얘기더라고. 거기서 멈췄습니다. 이게 범죄 얘기였다면 저는 당장 그날로 봤을 거예요. 저도. 뭐 초능력을 뭐 알약을 먹고 이거 뭐 또 좀 그렇구만 그랬더니 정작 스토리텔링도 좀 헷갈린다 보네요. 이거는 저희가 유료로 리뷰할 일 있으면 한번 하는 걸로 파고님. 이거 리뷰해주면은 넷플릭스에서 앞 광고로 뒷광고 하겠다고. 돈병 하나 땡겨준다. 그럼 그때 받는 걸로. 예, 여러분 만약에 스탠리 형이 재미없을 줄 알고 내가 그랬는데요. 보니까 재밌어. 그렇지. 이러면 뒷광고 100%. 100% 받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울고 싶은 나는 고양이 가면을 쓴다. 제목부터 나는 일본 애니메이션이요 선언을 하는군요. 예. 제목 참. 전체 관람가고 특징은 가슴 뭉클 로맨스. 그리고 이거는 IMDb도 6.8인데 로튼 토마토 지수가 92%예요. 관객 스코어도 86%. 관객이 좋아한다는 얘기네. 예. 줄거리가 주인공이 중2 여학생이 있어요. 사사키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애가 별명이 있습니다. 무한대 수수께끼 인간. 줄여서 여기서 이제 극 중에서는 무게라고 불리는데 이유가 너무 과할 정도로 막 기운이 넘치고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해서 주위 사람들을 되게 놀래켜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아주 대놓고 이 여자애가 애정 표현을 하는 남학생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남학생 이름이 히노데예요. 근데 본인이 막 표현을 하는 만큼 이 남자애는 별로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관심이 없는 건지.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여기서 이제 딱 내용이 확 바뀌는데 축제날 밤에 어떤 거대한 고양이 모습을 한 가면 장수가 이 여자애에게 아기 고양이로 변하는 고양이 가면을 이제 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가면을 받으니까 방과 후에 고양이로 변해서 이제 그 남자애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그 옆에 있고 싶어서. 네. 근데 이제 고양이로 계속 그 남자애와 가까워지긴 했는데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인간과 고양이의 경계가 조금 모호해지면서 주인공이 인간으로 살 것인지 고양이로 영원히 살 것인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정체성이자 성장의 문제까지 같이 다루고 있다 뭐 이렇게 들리네요. 예. 이게 청춘 연애물인데 판타지스럽기도 하고 인간 세계랑 또 고양이 세계가 나와서 약간 고양이의 보응이랑 좀 흡사한 그런 내용도 있고요. 제가 이걸 본 이유는 일단 딱 봤는데 작화가 너무 이뻐가지고 일단 그림이 좋다. 네, 그리고 음악도 훌륭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그 주인공 성격이 약간 좀 괴팍하고 그래서 초반에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너무 과해서.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주인공 행동이 다 저런 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감안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장애물은 대사가 좀 유치해요. 굉장히 오글거려요.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일본 뭐 애니메이션은 기본이야. 거의 뭐 중학생 애들 입에서 막 그 사랑에 관련된 대사가 음.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게 좀 보는데 힘들었고, 그리고 주제 면에서는 단순히 남녀 사랑뿐만 아니라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또 반려동물과 주인 간의 사랑 등을 다 담아냈고, 또 성장물이기도 하고요. 예, 교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본 콘텐츠는 그렇죠. 캐릭터가 꼭 자기 입으로 교훈적인 대사를 한번 해줘야 되잖아. 그리고 가면이란 소재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약간 자신의 진심을 이제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면 뒤로 숨지 말고 속마음을 이제 숨기지 않겠다는 약간 메타포 같은 그런 식으로 좀 쓰였어요. 네. 아, 솔직히 얘기해. 이거 SM인 줄 알고 본 거 아니야? 가면만 봐. 나오면 전체 관람가인데 울고 싶은 나는 고양이 가면과 가죽 옷을 입는다. 이런 걸로 생각한 거 아니야? 왜 봤냐? 그냥 맨날 저처럼 폭력과 섹스가 나오는 영화를 보다가 가끔씩 또 이런 걸로 리셋을 한번 해주셔야. 아니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뭐 폭력과 섹스를 충족하는 작품을 내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저도 찾아보니까요. 아. 근데 이제 가끔 이런 거 보면 또 재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 작품에 이어서 여기 비슷한 시기에 애니메이션이 두 편이 나와가지고 또 일본 애니메이션 하나 또 봤거든요. 그게 그게 펭귄 하이웨이. 요것도 전체 관람가고 판타지 SF예요. 요거는 평가가 더 좋습니다. IMDb 7.1이고 로튼 토마토 지수는 100%예요. 어유. 예, 관객 굉장하네. 스코어도 73이고 이게 2018년에 일본에서 개봉을 했었고 이제 원작 소설이 있는데 이게 내용을 참 설명하기가 제가 최대한 잘 설명해 볼 텐데 워낙 판타지스러워서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애가 있는데 아오야마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되게 똑똑해서 매일 자신이 뭐를 새로 알게 되면 다 노트에 적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커서 이제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 그러면서 다 모든 게 다 연구 대상이에요. 근데 이 소년의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동네 치과에서 일하는 누나가 있어요. 근데 그 누나 이름은 안 나오고 그냥 누나로 나오는데, 이 누나가 왜 좋아하냐면 이제 친절하기도 한데 이제 주인공의 표현을 빌자면 또 가슴이 커서 좋아해요. 그리고 그 누나 자체가 좀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누나도 자기한테 연구 대상인데, 이제 이 여름 방학을 앞둔 어느 날 이제 마을에 갑자기 펭귄이 출연을 한 거예요. 일본에. 예. 뜬금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펭귄이 왜 나왔을까 하고 또 이제 주인공 연구를 하죠. 근데 어느 날 목격을 한 게 뭐냐면은 그 치과 누나가 콜라 깡통을 이용해서 콜라 깡통이 펭귄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거를 그러니까 그 설명 계속 들어야 되니? 예. 그런데 이 얘기를, 예.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런지는 그 누나도 몰라요. 근데 그 펭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실험을 해보는 와중에 여자 동급생 하마모토라는 애가 와가지고 자신이 발견한 숲속에 가면은 뭐가 있대요. 그래서 갔더니 수수께끼에 무슨 이렇게 구체가 있는 거예요. 구체. 동그란. 예. 근데 이게 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네끼리 바다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뭔지 연구를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 남자애가 뭔가를 알아낸 게 뭐냐면 그 구체와 펭귄과 이 누나가 서로 다 연관이 돼 있을 것 같다는 결론에 이제 다다르면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가 좀 이상해졌는데요? 병자처럼 변해갔는데? 스토리를 왜 이렇게 주저리 설명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 어른들이 옛날부터 친구 잘 사귀어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묵자흑. 먹물 옆에 있으면 검해지고 근주자적. 빨간 거 옆에 있으면 빨개진다. 이거는 제가 요약을 하려고 했는데 요약을 못 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런 됐고, 예. 펭귄 평점이 하이웨이는 높아요. 뭐냐면은 이제 펭귄들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갈 때 그 항상 이렇게 어떤 정해진 루트를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의미하지만 이제 또 이 주인공 남자애가 약간 뭐 사춘기를 거치는 그 과정을 뭐 또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치과 누나 목소리는 그 아오이유가 이제 목소리 연기를 하고요. 오래간만에 듣는 예. 얘기네. 제가 이거를 이제 봤는데 되게 상쾌한 분위기의 작품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굉장히 미스테리해요. 작화는 어떻습니까? 작화는 역시 되게 이쁘죠. 예. 그 역시 작화 때문에 제가 봤는데. 이거 봐. 애니메이션에서도 외모 평가는 아니 응? 그래야죠. 그럼 발로 그린 애니메이션 제가. 아니 어떤 경우에도 외모 평가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애니메이션이라도 예쁘기 때문에 칭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예쁜 애니메이션을 보려고요. 예, 연기가 좀 어설펐다면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좀 그런 게 마지막까지 그 구체나 뭐 펭귄이나 그 누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은 안 해줘요. 굉장히 애매하게 그냥 분위기로 끌고 가는 애니메이션인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원작 소설의 작가님이 이 소설을 쓸 때 영향을 받은 작품이 SF 소설 솔라리스래요. 너무 센 거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그러더니 뭐라 그랬냐면 이해할 수 있는 영역과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경계선을 그려보고 싶었다. 설정상 솔라리스하고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보다 보면은 중간에 대사들은 또 굉장히 좀 철학적인 대사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특히 그 주인공이 주인공 아버지랑 나누는 대화 장면들은 다 좀 심오한 대화니까 그거를 눈여겨 보시길 바라고. 예. 기본적으로 성장물인데 판타지 애니메이션이고 좀 실사에서 표현하기 힘든 이런 여러 장면이 나오니까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강추구만요 일단. 예, 크리스 최근에 아니메 좋아하는 여자 만나? 아니요. 이상한데 평상시 같았으면 이건 그냥 패스하려고 한데 주저리 길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게 수상한데. 성의 있게 설명했다라는 거는 본인이 이 작품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 작품을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왠지 자꾸 어필하려는 듯한 느낌 못 받으셨어요?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영화 친구들 이거 좋으니까 꼭 보세요라고 그러니까. 설득하려는 게 느껴지는데 이상한데 본인이 작품에 설득이 됐다라는 거지. 나는 처음엔 그래서 뭔 소리 하나 하다가 아니야 설득이 됐어. 크리스를 이렇게 바꿀 정도면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설득이 됐어. 갑자기 보고 싶어지네요. 예, 저는 주변에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렇게 저는 추측합니다. 예. 그럴 수도.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시리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스탠리 님이 다 보신 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1편만 봤는데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훌륭한 작품입니다. 공포도시 마피아와의 전쟁. 이게 청불이고 3부작입니다. 다큐멘터리고요. IMDb는 7.2. 그래서 이제 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서 뉴욕을 지배했던 마피아 5대 패밀리를 무너뜨린 그 역사적 범죄 수사를 재조명한 다큐인데요. 이제 내용은 이제 FBI랑 검찰이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당시 수사 요원, 조직원, 그리고 뉴스 등과 재현 영상을 다 포함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전에 우디님 보시면 안 된다 그랬던 고양이는 건드리지 마라 인터넷 킬러 사냥. 이 작품의 제작진이 다시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일단 3부작이기 때문에 길지 않고요. 물론 편당 그 러닝타임은 좀 길지만 3부작이니까 부담이 없고요. 그 범죄 다큐멘터리인데 실화에 바탕을 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진진하고 완성도도 뛰어나고요. 그 아까 갱스 오브 그 런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갱스 오브 런던 재밌지만 보다 보면은 아니 런던에는 경찰이라는 없나? 왜 이렇게 무법천지인가? 물론 이제 그렇게 그린 드라마예요. 이걸 제가 보다 보니까 말이죠. 갱스 오브 런던을 보다 보니까 이 공포도시 마피아 전쟁을 다시 보고 싶어졌어요. 이런 갱들 좀 저렇게 일망타진해졌으면 좋겠다. 어쨌든 뉴욕이 90년대까지만 해도 막 악명 높은 그야말로 고담 시티 그 자체였는데 조직 범죄가 물론 범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뉴욕의 거대 조직 범죄가 어떻게 청산되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하여간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1회만 봤는데 1회에서는 그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리코법. 예, 그러니까 조직 범죄를 이제 개인 하나가 아닌 조직 범죄로 규정하고 조직 자체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법 자체는 있었는데 네. 그 법을 적용을 못 적용해서 할 만큼 생각을 못했고 그게 이제 줄리안이가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리코법이 없었다면 일망타진이 불가능한. 왜냐하면 쪼무레기 몇 명 잡아들여봤자 금방 풀려나고 조직은 유지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리코법 때문에 조직의 5대 패밀리의 보스를 다 보스부터 쫄다고까지 주로 보스하고 중간 보스 정도죠. 뭐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예요. 그리고 제가 2, 3편 안 봤는데 2, 3편 내용은 저거라면서요. 그 영화 아이리시맨에 나왔던 노조를 장악한 마피아 조직의 실체를 이제 다룬다고. 사회 연구에도 좋은 다큐이고 재미도 있습니다. 근데 마피아 영화나 그럼 드라마를 많이 본 사람이 보면 너무 아는 내용인가요? 저 리얼하죠. 뭐냐면 아이리시맨을 보고 이걸 봤잖아요. 아이리시맨이 더 짝짝 붙는다. 이걸 보고 갱스 오브 런던을 보잖아요.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산수를 배우기 전에 구구단을 먼저 외우는 느낌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재미도 있고 약간 내용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 1회만 봤는데 이거는 진짜 추천해드립니다. 예, 다음은 브라질 스릴러 드라마인데요. 제목이 입에서 입으로. 스토리 한번 설명해 줘봐요. 일단 청불이고 특징은 긴장감 넘치는 그리고 6부작. 이게 약간 코로나 시국을 고려해서 만든 것 같은 드라마 느낌이 확 나요. 그 어느 학교의 10대 청소년들이 키스를 통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마을 전체가 아비규환이 되어가는 내용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거 말하니까는 키스할 때 비닐판 대야 된다니까 앞에다가. 이 말해주네. 그 브라질 시골 마을에 이제 그 일종의 전염병이죠. 그게 생기면서 이제 발칵 뒤집히는데 그 키스 전염병이 퍼지게 된 이유가 어떤 광란의 파티를 열었는데 이제 거기서 전염이 된 거예요. 그것도 우리 현실 생활하고 약간 좀. 그래서 학생들이 차례로 이제 같은 증세가 나타나니까 아 이게 전염병이구나 알게 됐고 주인공인 3명의 학생이 이제 감염 경로를 이제 예상해 보려고 이제 키스 지도를 이제 만듭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 역학조사라는 얘기 아니야? 예.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일단 1회만 봤어요 이거를. 근데 이제 1회는 이제 전염병이 어떻게 시작됐나 이제 미스테리에 초점을 맞췄는데 뭐 그거 절반 정도는 거의 하이틴 드라마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중반을 넘어가면 좀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러네요. 약간 그 각 주인공들이 또 겪는 청소년으로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나 뭐 개인사에 또 초점을 맞춰서 가족 문제도 다루고 그래서 1회 때랑은 좀 많이 다른 분위기 드라마가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또 나름 따뜻한 정서를 가진 작품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제가 보다만 이유는 제가 기대한 거는 전부 전염이 돼서 그냥 아주 그냥 작살이 나는 그런 드라마를 기대했는데 그리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미성년 애들이 뭐 키스하고 이런 거 별로 좀 짜증 나더라고요. 성인들이 주인공이었으면 얘기가 훨씬 더 당연히 우리 또 끈적끈적한 내용으로 갔을 텐데. MZ수를 중요시하는 도덕지수를 중요시하는 크리스님한테는 당연히 짜증날 텐데 네. 돌발 질문. 크리스는 미성년 때 키스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미성년일 때 미성년과 그거는 할 수 있지. 그럼 그 뭐가 문제야? 여기서 미성년들이 미성년일 때 아니 제가 제3자에서 별로 보고 싶지가 않고 부모 입장에서 다음으로 안 넘어가잖아요. 애들이. 다음 애들이니까 넘어가도 큰일이고. 넘어가도 큰일이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넘어갔으면 하는데 그렇게 또 도덕지수가 깨지고. 그걸 또 보면은 범죄잖아요. 야 이거 예. 나쁜 드라마네. 좋은 소재를 가지고 왜 애들을 가지고 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작품은 아주 따끈따끈한 오늘 올라온 한국 그렇네요. 드라마인데요. 네. 어제부터 올라왔던 것 같아요. 어제부터 막 어제였나요? 뜨는가? 아니요 오늘 올라왔고요. 맞을 거예요. 착각했구나. 오늘 저희 올라왔구나. 게시판에도 이거 좀 다뤄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보니까 8부작에 뭐 10분짜리네요. 8분짜리 8부작. 제가 예. 그래서 오늘 틀었다가 다 봤어요 그냥. 예. 이거 세개 보고 재밌습니까? 왔습니다. 뭐 그런 대로 뭐 네, 일단 뭐 설명을 드리자면 15세 이상 관람가 8부작이고 러닝 타임이 평균 10분 내외인데 이 내용들을 뭐 다 단편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거 이런 내용도 있죠. 뭐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이 갑자기 백골로 발견이 돼서 왜 이렇게 됐나를 알아보기 위해 이제 형사가 그 엘리베이터에 타보는 내용도 있고 또 뭐 인기를 끌려고 일부러 막 뭐 물건이 떨어지고 이런 공포스러운 연출을 라이브 방송 도중 하는 BJ가 이제 실제로 무서운 일을 겪는 일도 있고 또 새벽에 이상한 여자를 태운 택시기사 이야기도 있고 뭐 좀 설정들은 굉장히 익숙한. 네, 익숙하죠. 근데 제가 이제 다 봤는데 워낙 짧기 때문에 이게 서사 같은 거 뭐 거의 없고요. 그냥 무서운 장면 연출을 위해서 만든 느낌이 확 나요. 8분짜리니까 어쩔 예. 수 없겠죠. 뭐. 서사를 풀어갈 시간 자체가 없다고 예. 봐야죠. 근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 공포스러운 장면 연출이 좀 한국 드라마 느낌이 별로 안 나고 일본이나 서양 공포 영화에서 많이 보던 좀 피칠갑이나 고어한 장면 같이 연출이 돼서 그리고 또 그 일본 영화에 많이 나온 그 막 몸 막 꺾을 때 막 이상한 소리 나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약간 한국적 특색을 좀 못 느꼈다라고 저는 그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국적 호러의 특징은 무엇이냐라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데 뭐 그 자리에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3개를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엔드 크레딧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이름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제 이제 아는 분들이 기획, 제작, 투자 쪽으로 많이 참가를 하셨고 감독은 뮤직비디오에서 아주 최고
라고 하는 자니 브라더스의 두 감독 중에서 이제 홍 감독이 주로 연출을 하셨어요. 이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는 다 찍었고 심지어 외국 가수들 뮤비까지 찍을 정도로 아주 실력을 인정받는 분들입니다. 뮤비 쪽에서는 탑이에요. 오죽하면 작년에 방송됐던 유학소녀에서 스웨덴의 리비아가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들어갈 때 이 승합차에 써진 로고만 보고 그분들이셔 라고 할 정도로 해외 한류 팬들에게 널리 알려진 분인데 스토리텔링이 있는 영화 그러니까 비디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니까 근데 일단 15세잖아 15세 친구 근데 피는 되게 많이 나요. 딱 넷플릭스에서 인간 수업 좋아할 만한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노리고 기획한 거니까 15세 친구 조금 고한데 피가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 거꾸로 매닥해 있다라는 거 그거 말고 뭐 15세 받을만 해요. 예, 다음은 제가 특집으로 묶었는데 일단 묶은 이유는 베테 라이브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중독을 시켜서 마약 같은 방송이 되자라는 의미로 하면서 고른 콘텐츠가 마약에 관련된 콘텐츠. 잠깐만요. 마약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똑똑하시기 때문에 다 알아듣실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 새로 나왔거든요. 중독이 비즈니스라고 청불 다큐멘터리인데 이게 CIA 분석가가 이제 마약 비즈니스에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파헤쳐본 다큐예요. 그래서 마약의 유통 구조를 알아보고 어떻게 마약이라는 이런 산업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고 돈벌이가 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이제 짚어보는 다큐인데 6부작이거든요. 각 편마다 뭐 1편은 코카인, 2편은 합성마약, 3편은 헤로인 이런 식으로 다뤄요. 근데 제가 1편만 봤는데 그 코카인 이제 유통 과정을 쭉 보여줘요. 근데 일단 코카 잎을 처음에 이제 재배하는 분들은 완전 빈민층. 그걸로 먹고 사는. 근데 태어났을 때부터 그 동네는 그거밖에 없어요. 5살쯤 되면 거리로 나가고 10살쯤 되면 깽단이 돼서 이제 20대쯤 되면은 목표가 마약 딜러가 되는 거예요. 그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또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 거기서 그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바나나랑 비교를 하는데 왜 바나나 같은 거 재배하면 안 되냐.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코카는 금방금방 되거든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또 의외로 또 돈을 많이 못 법니다. 대부분의 돈을 버는 거는 그 코카잎을 정제해서 이제 완성된 프로덕트를 만드는 카르텔이 이제 돈을 버는 거고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고 왜 마약은 가격이 몇십 년 동안 오르지 않고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하나 그거에 대해서도 거기서 상세히 나오고 나라별로는 또 뭐 유통 과정이 어려운 나라는 더 비싸고 뭐 그런 것도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전문가가 한 말이 여기에 제일 인상적인데 뭐 이거 우리나라는 뭐 해당이 안 되겠지만 미국 같은 데 보면 아주 쉽게 그냥 코카인을 사람들이 뭐 핸드폰 걸어서 사고 이러는 게 참 그 사람들은 쉬운 선택이지만 이게 다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 세워진 수십억 달러의 사업이다.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이게 해결책이 자기가 이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금지를 시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거는 그냥 여러 사람을 안심시키는 환상일 뿐이고 합법화와 규제가 유일한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로 유통 구조와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쭉 다루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으로 마약을 파는 법이란 독일 드라마인데요. 예. 시즌 2가 나왔어요. 시즌 1을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떠나간 여자친구를 되찾기 위해 인터넷 마약 딜러가 된 17세 소년의 이야기인데 웃겨요. 그 여자친구가 1년간 유학 갔다 오더니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여자친구가 갑자기 파티와 약물에 빠져서 썸을 타는 남자가 있는데 되게 잘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또 마약 딜러예요. 마약 딜러. 그래서 얘를 여자의 환심을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내가 엑스터시를 얘한테 공급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어떻게 알아보다가 나중에는 이게 스케일이 커져서 지가 다크웹에다가 온라인으로 이제 마약을 팔게 되는데 그게 또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브레이킹 배드 같이 막 이렇게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 거죠. 네. 근데 봤는데 이게 독일 드라마인데 특징은 10대, 20대 애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비주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드라마 보면 그 오프닝 영상 건너뛰기 기능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스토리에 도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되게 지루한 뭐 마약에 관한 뭐 설명이나 이런 걸 하면 그 화면 밑에 건너뛰기 버튼이 나와요. 그런 거 재밌고 뭐 하여튼 하이틴 성장물에 플러스 마약 밀매 뭐 요 두 개가 주된 내용인데
그런 거 좋아하시면은 볼만하실 겁니다. 예, 독일이 전 세계에서 특히 유럽인들 중에서 제일 재미없는 사람들로 손꼽히는데 독일 드라마 치고는 굉장히 좀 재기 넘치는 드라마가 나왔네요. 예, 저도 보면서 이거 미국 드라마인데 그냥 독일어 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은 남부의 여왕이라고 요번에 시즌 4가 올라왔어요. 네.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인데 한 여성이 이제 마약 밀매의 여왕이 되는 과정을 드린 드라마예요. 예. 근데 일단 뭐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시즌 1의 초반을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주인공 여자가 이제 멕시코에서 환전 일을 하면서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성추행을 당할 뻔한 거를 어떤 남자에 구해줘요. 근데 그 남자가 마약 카르텔의 일원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근데 이 남자가 틈만 나면 이 여자한테 내가 갑자기 죽으면은 어떻게 네가 대처해야 되나 그거를 꼭 알려줘요. 그런데 결국 어느 날 남자친구가 갑자기 죽었어요. 또 그랬더니 뭐 슬퍼할 겨를도 없이 남자친구가 알려준 대로 안전 가옥으로 가서 어떤 노트를 챙기고 아마 이게 장부 같은 건데 그리고 조직 보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보스가 이제 차를 보내서 타고 가는데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서 또 탈출을 하려다가 어떻게 하다가 납치를 다시 당해요. 그래서 기절했다가 깨어나 보니까 여기 미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협박을 받는 거죠. 너 지금 마약 운반원을 할래? 아니면 매춘을 할래? 네가 갈 길은 딱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마약 운반원이 되겠다고 자청을 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뭐 멕시코랑 미국 달라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뭐 부자가 된다 그거예요. 근데 4시즌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 부자가 못 됐고 계속 그 가는 과정인데 이게 내용이 재밌는 게 일단 끝없는 배신과 복수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갑니다. 되게 잔인하고요. 주요 인물 빼놓고는 거의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되고 주인공 여자는 또 앨리스 브라가라는 배우인데 영화에서는 윌 스미스 주연의 나는 전설이다 해서 윌 스미스가 이제 나중에 어떤 일행을 만날 때 그렇죠. 예, 그 여자 역할을 했었고 뭐 그 외에도 눈먼 자들의 도시 엘리시움 같은 데서 또 조연으로 요새 나오고 계시고요. 그래서 뭐 마약, 카르텔, 범죄 액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강추하는 드라마입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 크리스님 전공인 마약 관련된 추천 컨텐츠까지 또 오늘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야,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면 아마 자택근무 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실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우리 크리스님이 소개해 주신 주옥 같은 컨텐츠들 댁에서 자택근무하면서 옆에서 틀어놓으시면 시간 잘 가겠네요. 예, 이것으로 이번 주 주간 넷플릭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